가상자산 시장의 인사이드를 들여다보고 인사이트를 찾아보겠습니다. 코인사이트 최명용, 노윤주입니다. 시작 전에 저희가 하는 모든 얘기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가상자산 혹은 특정 종목에 대한 권유가 아니라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가상자산 시장은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투자 결정과 책임은 모두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니 신중히 투자에 나서길 바라겠습니다. 코인사이트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그 사이에 댓글이 몇 개 달렸습니다. 코인쌤 참 좋다부터 정보가 된다는 말도 있었고요. 그중에 남자분 귀엽다는 댓글이 참 감사합니다. 나이 50에 듣기 민망하면서도 참 좋네요. 댓글 중에는 한국에서 최초로 거래된 비트코인의 역사를 소개해달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요 얘기부터 오늘 시작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예전에 무슨 온라인 게임 대회에 상품으로 비트코인을 걸었다고 하고 1만 비트코인으로 피자 사 먹은 얘기도 있다고 하고 이런 얘기 좀 정리해 볼까요? 네, 비트코인이라는 단어를 부국장께서는 언제 처음 들으셨어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도 한 10년 정도는 된 것 같아요. 10년 정도요? 네. 비트코인이 세상에 처음 등장한 건 2009년입니다. 1만 비트코인으로 피자를 사 먹었던 일화는 2010년에 일어났죠. 그때 1만 비트가 41달러. 지금 환율로는 6만 원 정도였다고 해요. 지금은 1억 원이 넘는 비트코인이 당시에는 개당 6원. 1만 비트코인이면 거의 조에 해당하는 금액이네요. 네,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 이후에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비트코인이라는 재화가 조금씩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붐이 일었던 건 2017년 말입니다. 그럼 탄생 이후에 약 8년 동안 국내에서는 아무도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않았었냐? 당연히 아니죠. 유명하지만 않았을 뿐 국내에서도 비트코인에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례로 국내 최초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빗은 2013년 4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빗썸과 코인원이 2014년 오픈했고 코인원은 국내 최초로 이더리움을 상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부터 누군가는 가상자산을 거래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현 시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 점유율 1위인 업비트는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비트코인 붐과 시기가 맞물린 2017년 말에 문을 열었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네요. 네. 처음에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모두 폐쇄하겠다는 법무부 장관의 파격적인 발언도 있었습니다. 기억납니다. 네, 업계에서는 이거를 상기의 난이라고 그렇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때는 거래소 시스템도 완벽하지가 않아서 업계가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누군가는 몇 년 뒤면 사라질 신기루다라고 했지만 결국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 당시에 비트코인을 팔았던 분들은 정말 억울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바이비트 벤조 창업자 얘기를 노 기자가 찍어서 같이 올렸잖아요. 네. 그 영상 보면 레버리지 거래가 궁금하더라고요. 증시에선 많아야 3배 레버리지까지 있는데 바이비트에서는 100배 레버리지까지 한다고. 이런 게 가능한 겁니까? 이거 투자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레버리지 투자는 내가 가진 자금보다 더 큰 수익을 얻고 싶을 때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빌린 자본을 미천 삼아서 투자하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증시에서는 2배, 3배가 보편적인 숫자입니다. 근데 코인 시장에서는 100배가 아니라 125배까지 레버리지가 가능합니다. 바이비트에서 이게 다 가능한 건가요? 바이비트, 바이낸스, 웬만한 선물 마진 거래를 지원하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120배, 125배까지 가능합니다. 대단하네요. 레버리지 투자를 할 때는 본인이 가진 투자자의 본래 자산을 증거금으로 일정 비율 이상 유지해야 하는데요. 투자한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면 그만큼 계좌에 있는 자산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최소 비율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잘 아시겠지만 이때는 추가로 자금을 넣거나 그렇지 못한다면 가지고 있는 자금이 청산당합니다. 레버리지 비율이 높을수록 시세가 조금만 움직여도 바로 청산이죠. 예를 들어서 100배 레버리지를 한다면 가격이 1%만 포지션과 반대 방향으로 흔들려도 청산입니다. 125배는 0.8%입니다. 대단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네. 코인 시장에서 그 정도 거래한다는 말인 거죠?
네, 맞습니다. 코인 시장에서는 가뜩이나 변동성이 심한데 100배나 125배 레버리지 투자를 한다면 포지션을 관리하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요행이 수익이 나면 좋지만 손실이 나면 청산이 되잖아요. 네. 1%로 얘기를 하면 원금이 전액 삭감이 되는 건 네. 텐데 코인 시장에서는 순식간에 2%, 3%까지도 움직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원금의 2배, 3배의 네. 청산이 필요한 건데 네. 이런 게 가능한 겁니까? 네, 증시에서도 가끔 발생하는 일인데요. 순식간에 시세가 움직여서 큰 손실이 난다면 원금 전액 청산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잔고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투자자가 거래소에 빚을 지게 되는 겁니다. 증권거래소에서는 신용거래를 하거나 미수거래를 하면 반대 매매를 하잖아요. 네. 그런 개념이 코인 시장에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원금 이상의 손실이 났으면 그거를 거래소에서 떠안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투자자가 그 페널티를 받게 되는 겁니까? 100배나 125배 레버리지를 지원한다고 하니까 가상자산 시장이 좀 엉망진창인 것 같은데요. 나름의 룰이 있습니다. 네. 가상자산 거래소도 투자자의 마이너스 잔고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바이낸스의 정책을 예시로 가져왔는데요. 바이낸스는 10분마다 마진 거래를 하는 고객의 잔액을 계산하고 마이너스 잔고 한도가 최대치에 다다르면 자동으로 매매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마이너스 잔고의 한도가 다 차면 시스템은 고객이 넣어둔 마진 거래 미체결 주문권을 모두 취소시킵니다. 그리고 그 잔액을 강제 상환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잔고가 100%까지 찼다면 80%로 그 비율을 낮추기 위한 작업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80%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목표치에 도달할 때까지 고객이 가진 다른 자산을 계속해서 매도합니다. 근데 매도를 해도 투자자가 상환할 자금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때는 거래소가 손실을 일부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투자자는 그래서 이제 본인의 계정으로 접속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안 된다고는 알겠는데 뭐 물론 이거를 부추기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본인 계좌는 그냥 마이너스로 버려두고 차명 거래를 다시 하게 되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컨대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창업자도 중국인이라고 그러고 본사가 어디 있는지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인데 이런 곳에서는 본인 인증 같은 것을 어떻게 할까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도 고객 확인 제도, 즉 KYC를 모두 이행합니다. 회원 가입을 할 때 여권을 통해서 본인 인증을 하고요. 여권상의 사진과 내 얼굴이 실제로 일치하는지 실시간 스캔도 다 진행을 하기는 합니다. 본사는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지는 않은 게 맞습니다. 하지만 바이낸스는 각 국가에 법인을 설립하고 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인이 소재한 국가에 자금 세탁 방지, 투자자 보호 등 관련 법을 준수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진출하고자 원화거래소 중 한 곳인 코팍스를 인수하기도 했는데요. 3년 가까이 당국의 승인이 나지 않아서 본격적인 활동은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어쨌건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는 게 답일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가상자산 시장에 영향을 준 매크로 이슈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동결이 됐는데요. 연내 2회 정도의 기준금리 인하는 예고를 했습니다. 이런 매크로 이슈가 비트코인에 영향을 많이 준다고 했었는데 이번 주에는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요? 네, 이번 주에는 연준 호재가 가상자산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비트코인은 1억 3천만 원 선을 회복하지 못했었고 1억 2,500만 원 사이에서 횡보를 했었는데요. 바로 촬영일 전날인 어제 조금 그래도 상승을 했습니다. 대장주인 비트코인은 좀 힘을 쓰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상승한 코인이 있었다고요? 연준 이슈와 관련이 없었던 건가요? 네, 이번 주에 상승한 코인은 바로 XRP,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플입니다. 연준 이슈와는 크게 관련이 없었는데요. XRP 운영사인 리플랩스는 그동안 이 코인이 증권인가를 두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긴 시간 동안 법정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리플랩스는 코인이다, SEC는 미등록 증권이다 라고 주장했죠. 아시다시피 SEC한테 한번 걸리면 꽤 오랜 시간 그렇습니다. 공방을 벌여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미국 법원이 다행히 2023년에 1차 판결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거래하고 있는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냈고 SEC는 즉각 반박하면서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SEC가 이 항소를 취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리플 가격이 상승한 겁니다. 네, 이달 1일 업비트 기준 XRP는 2,120원에 거래됐는데요. 19일 SEC의 항소 취하 소식이 전해진 이후 3,314원이던 XRP 가격이 최고 3,808원까지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슈가 모두 해결된 건 아닙니다.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한 리플은 증권인지 아닌지 증권성 여부를 가려봐야 합니다. 예컨대 리플을 100배 레버리지로 당시에 투자했다 그러면 가정에 만약이 붙은 거지만 네.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지만 그 전에 청산당했을 것 그럴 같습니다. 수도 있죠. 네. 네.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미국 등이 휴전 협상에 돌입한다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이슈는 네. 비트코인에 좀 영향을 줬을까요?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휴전 가능성은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글로벌 이슈이니까 함께 글로벌 시세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달 11일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은 7만 6천 달러 선에서 거래됐습니다. 10만 달러를 넘겼던 연초에 비하면 크게 낮아진 시세를 형성하고 있었는데요. 다음 날인 12일 다시 8만 달러 선을 회복했고 요 며칠 8만 5천 달러 내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휴전 협상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매크로 이슈를 주의 깊게 살피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영상 올린 지 2주가 됐는데 2주 전에 소개했던 그 아발론이라는 그 신규 코인 최근 상황은 어떤지 좀 궁금하네요.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상장 약발이 좀 떨어졌습니다. 네. 지난 영상에서 아발론이 700원대에 거래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상장 효과가 떨어지면서 가격도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촬영일 기준 540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시가총액이 1,200억 원이라고 그랬었는데 네. 그거보다 좀 많이 떨어졌겠네요. 그쵸, 시총이 아마 1,000억 원 아래로 하락한 네. 것으로 추정이 그렇겠네요. 됩니다. 급변하는 시장이 맞는 것 같습니다. 2주 사이에 신규로 상장한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저 거짓말쟁이 아니고 그 사이에도 정말 많은 종목이 대단한 신규 것 같습니다. 상장됐습니다. 네. 빗썸에서는 엘릭서, 오비터 파이낸스, 버블맵스, 팍스골드, 어크로스 프로토콜 등 여러 가지 종목을 상장했고요. 업비트는 오르카 한 종목을 신규 상장했습니다. 이름만 들어서는 전혀 모르겠는데 그 중에서 눈에 띄는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도 모르는 종목이 정말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거는 팍스골드였습니다. 미국의 유명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인 팍소스가 발행한 가상자산인데요. 금과 가치가 연동돼 있습니다. 런던 금시장협회 금고에 보관된 실물 금을 담보로 두고 있고요. 1팍스골드의 가치는 순금 1트라이온스와 동일하다고 합니다. 금 1트라이온스 가격이 442만 원 정도래요. 그러니까 팍스골드는 450만 원에 빗썸에서 거래되고 있으니까 가치가 비슷하게 유지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금값이 워낙 강세를 보여서 이 팍스골드도 이런 네. 프로젝트를 만든 것 같은 느낌이네요. 네, 그 팍스골드가 눈에 띄었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RWA의 부상 때문입니다. 요즘에 금값이 많이 오르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순금 골드바 하나 사려면 너무 비싸잖아요. 세금 문제도 있고요. 네, 그런 문제 때문에 금, 선박, 원유 같이 실물 자산과 가치가 연동된 코인을 RWA 토큰이라고 하거든요. 리얼 월드 에셋의 줄임말입니다. 실물 자산은 유동성이 낮기 때문에 거래를 늘리고자 자산을 토큰화해서요. 해외에서는 RWA의 역할을 매우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예술품 조각 투자 공모 정도만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게 NFT하고는 다른 거죠? NFT와 비슷한 개념이긴 하지만 좀 다릅니다. 1팍스골드는 또 다른 1팍스골드와 대체가 가능한데 NFT는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음번에 다시 공부하죠. 네. 계속해 주시죠. 그래서 추후 국내에서도 이 RWA가 확산될 수 있을지 주목해 볼 부분이긴 합니다. 여전히 공부할 게 많은 게 코인 시장인 것 네.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상자산의 상장 폐지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구독자분들께서도 좋은 의견 있으시면 또 관련해서 같이 스터디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